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홍익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세종대에서 교수님을 예. 하셨고 몇 개국에서 일하신 거예요? 몇 개 나라에서? 예, 제가 코트라에 32년 근무했는데 그중에서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해외 생활을 했어요. 상파울루, 마드리드, 뉴욕, 파나마, 멕시코. 해외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경제 전반적으로 또 금융까지. 아, 맞다. 요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엄청 두껍네요. 이게 사실 돈의 역사, 금융의 역사도 같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 분께 댓글 잘 써주시는 세 분 저희가 뽑아서 책을 저희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홍익희 교수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혹시 스테이블 코인을 뭐 개인적으로 좀 투자하시거나 사셨거나 이런 거 아니,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1대1로 연동된 코인이니까 달러에 투자하지 않는 한 그거는 암호화폐 측면에서 투자하지는 않죠. 아하. 요즘에 뭐 USDT, USDC 이런 거 좀 사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 사는 사람보다 그 관련주를 사시는 그 열풍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뭐 미국 주식 서클 이런 거 엄청 많이 사가지고 막 화제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늘 인간의 투기의 역사와 심리, 광풍은 늘 반복된다. 이런 것도 한번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25년 버전이고. 일단은 그 지니어스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 규정이 이제 생긴 거죠? 맞습니다. 그 좀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시면요. 의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 제정됐다는 게 그게 사실 그 사실 자체가. 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분야는 그 유럽이 빠릅니다. 유럽은 이미 2년 전에 미카레는 암호화폐 포괄법을 제정해서 그 제도 틀 안에서 발전을 해왔어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기본적인 룰이나 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서 확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록 한 2년 정도 늦었지만 유럽 다음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고 이 법이 제정됐다는 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규제 속에서 뭐를 지키면은 승인을 득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된 거죠. 아, 유럽이 더 빨랐던 거예요? 예, 유럽이 빨랐. 지금 잘 몰랐네요. 저 코인 쪽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럽 쪽에서의 스테이블 코인보다 역시나 미국 쪽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영향력도 크고 맞습니다. 세계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 패권 같은 겁니까? 그렇죠. 세력권이 미국이 훨씬 강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행정부도 친암호화폐로 돌아섰지만 입법부 자체도 상원과 양원이 거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돼서 예전에는 입법을 할 적에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적대적인 관점에서 입법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육성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입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고 유럽은 독일이나 스위스 몇몇 국들이 앞서 나가긴 하지만 그쪽은 미국과 같은 어떤 통일된 분위기는 이제 아닌 거죠. 네, 미국은 과거에는 규제였다면 이제는 지원과 육성을 완전히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요. 미국이 특히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가 강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2023년경에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비중이 22% 정도. 그런데 이게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건 총선이건 나와서 표를 잡으려면은 친암호화폐 성향의 공약을 내세워야 표를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 대선 때 좀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미국같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아니라 미국은 그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후에는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제 간접 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ETF로 23년도에 22%가 지금은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ETF로 간접 투자하는 사람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친암호화폐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22%였는데 이제는 미국 유권자의 40%가
암호화폐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국민의 22%하고 40%니까 그게 유권자의 이제는 거의 절반 가까이. 근데 이게 달러 패권, 금융 패권을 지키는데도 주요한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미국 단기 국채. 이게 왜 중요한 사안이냐면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국채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왜 수요가 없냐면 그간은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미국 국채를 담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오히려 더 많이 담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국. 네, 중국을 포함해서 브릭스 국가들은 죄 그렇고 그 외에 이 서방 국가들도 금을 많이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 수요가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한 2, 3년 전에는 어떻게까지 갔었냐면 전체 국채 발행액 중에 거의 80% 가까이를 단기 국채로 찍어냈어요. 장기 국채 비중이 20%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찍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라는 게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이에요. 즉 이 얘기는 미국까지 큰 나라가 미국 살림을 엮어가는데 급전을 빌려서 하는 꼴이에요. 이게. 급전. 네, 그러니까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은 1개월, 3개월, 6개월 돌아오면 계속 다시 찍어놔야 돼. 롤오버를 그렇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로. IMF도 경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주로 사가는 게 헤지펀드인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살림을 헤지펀드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느냐. 위험한 거다라고 경고를 했고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단기 국채 비중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여튼 국내로 이게 다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엔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미국 정부가 그렇다면 장기 국채 비중을 더 늘리겠다. 한 70%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고 그러는데 수요가 없는 마당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편법들을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긴축 기간 중에도 다른 국채들은 팔면서 시장에서 10년물을 위주로 한 장기 국채들은 연준이 사들였어요. 수요를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재무부도 바이더백이라고 해서 일종의 편법인데 재무부 현금을 꺼내가지고 시장에서 10년물 국채를 사주고 그걸 나중에 단기 국채로 또 이렇게 전환시킨다거나 그러니까 그러한 편법들을 썼을 뿐이 없었던 건 그만큼 시장에 수요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장기 국채가 좀 잘 돌게끔 자기네가 사서 이렇게 돌려주고 맞아요. 그게 연준이나 재무부가 했던 정책들이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왜 곽광을 받냐면 이 담보물이 미국의 단기 국채예요. 그러니까 일단 국채를 수요로 한다는 게 그 어려웠던 미국의 국채 시장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달러와 1대1로 연동됐다는 게 지금 달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무너지고 약세로 가고 있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달러 패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도도 갖고 있는 거죠. 달러 패권을 연장하니까 달러 패권이라는 게 지금 한 100년? 정도나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보면 아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때 만난 항상 그러니까 빚을 급전으로 빌리던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난 게 한 줄기 빚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참 잘 됐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맞은 것도 계속 우리가 외화 빚을 단기로 끌어오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칭이 돼가지고 외화 부족해져가지고 IMF한테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물로 또 그들의 또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한 3개월물 이하 단기 국채만 담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장기 국채까지도 수요를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장기 국채 만이라도 그쪽에서 많이 담아주면은 사실 국내의 여론의 질서 때문에 그렇지 단기 국채 많이 찍어낸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단기 국채를 헤지 펀드들이 그 아비트리지 재정 거래에 갖다 써서 벼랑간 급격하게
금리가 튀거나 했을 적에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폭탄을 발표했을 때 한 이틀 사이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3.8에서 4.5까지 70bp를 엄청 그냥 튀었죠. 튀어올라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예. 바로 헤지펀드들하고 예. 자산운용사가 부도나 파산 위기에 몰릴 정도로 상대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재무장관이 뛰어올라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발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그때 막 흔들렸던 게 네.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근 며칠 만에 엄청난 막 차익 그렇죠. 손실. 10년, 20년물, 30년물은 그때 엄청난 급락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0.7%가 움직였다는 건 1년짜리에서는 0.7%지만 이게 10년물이라면 듀레이션이 8년이니까 7배 정도에서 8배, 7배, 5.6%가 급락한 거고 20년물이면 10%, 30년물이면 가격이 15%가 급락. 그러니까 그런 장기 국채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나 그러한 투자사들이나 헤지펀드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글로벌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사서 담고 있었는데 그렇게 흔들렸으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4월 초였죠. 90일 상호관세 유예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미국의 달러 패권도 지키고 국채에 대한 수요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과연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일 것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야 된다. 아니다. 그거 만들어서 뭐하냐. 수요도 없을 것이다. 막 이야기가 지금 팽팽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는 좀 틀립니다. 미국은 화폐 발행 시스템이 국채에 직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국채 시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화폐 발행 시스템이 우리 국채하고 연계돼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예요. 그러면 여태까지의 사실은 이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온라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온체인, 즉 분산형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거는 그 온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가는 길에 들어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으로 탈중앙화가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수님은 그러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에 거스를 수 없는 3대 흐름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입니다. 우리가 네네.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중앙화의 탈중앙화. 아, 중앙화의 탈중앙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영방송이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지금은 우리 대표님이 하는 유튜버가 더 큰 힘을 갖듯이 즉 중앙화가 탈중앙화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거는 화폐 시장에도 똑같아요. 중앙화의 탈중앙화는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절대구조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이게 나중에 귀족들하고 권력을 나누고 나중에는 3대 시민혁명을 거쳐 시민들한테도 권력이 즉 개인의 자유주의가 얻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혁명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중앙화의 탈중앙화지만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정치, 사회, 물론 등에 있으면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이 화폐 자체가 중앙화 화폐에서 탈중앙화 화폐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앞으로는 모든 온라인이 온체인화, 특히 금융자산이 그래요. 모든 온라인의 금융거래가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온체인화는 네.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진행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블랙록 대표인 레디 핑크가 한 말입니다. 그 양반이 ETF 승인이 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것은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하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될 텐데 이는 금융기술의 두 번째 혁명에 해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RWA하고 리얼 월드 어셋이라고 하는 네. 자산 토크나 즉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지금은 주식이건 채권이건 개장 시간 내 거래소에서 다 파는데 네. 이게 온체인화하면 24시간 거래되면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어려운 거래도 이걸 다 조각 투자 내서 대중들이 접근을 쉽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선 흐름, 유동성 흐름의 총액 자체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1코인이 아니라 0.0001 뭐 이렇게 사고 팔 수 보통 있듯이 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로 나눠져요. 네. 구성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사토시는 1.5원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다른 모든 자산을 쪼개서 거래할 수 있고 그게 곧 토큰화, 온라인화가 되는 거고요. 온체인화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건 예. 바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나 이거는 온라인 위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온체인화로 이제 발을 디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그러면 온체인화를 모든 해서 게 다 돼요. 강남 부동산, 아파트도 그림 뭐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때 기술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아파트를 한 대가 1%만 1억 원을 가지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쪼개서 예. 조각 투자, 뭐 미술품뿐만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먼저 좀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예. 이렇게 되면 법적,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게 빨리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지니어스 법을 만들어서 하듯이 네. 그나마 미국도 유럽보다는 2년 늦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는 빨리 미카나 미국의 지니어스 법 같은 걸 참고해서 빨리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예. 이게 아직 첫 발도 제대로 안 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갈 길이 좀 멀기도 하고. 이게 뭔가 지금 네. 사실 새로운 판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는 누가 빨리 들어가서 앞으로의 설계도 그다음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중국은 CBDC로 가는 거고 미국은 CBDC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거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할 텐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차제에 빨리 이 시장에 들어가서 오히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공유하면서 그 중간에 어떠한 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예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중국 같은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은 중국 자본의 유출이 됩니다. 이거는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건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예. 전자지급에서 전자지급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은 CBDC로. 그러니까 기술로는 가능하겠지만 거기는 또 이제 공산당이 어떤 뭐 체제를 또 유지를 해야 되고 사회 통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용인이 안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 CBDC를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중국이 안 한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옆에서 그러면 위안화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예요. 아, 다른 나라에서. 아, 그래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을 안 만들면 원화 스테이블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원화 스테이블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구글이 우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원화와 뭐 달러 스테이블 간에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만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는 온체인상의 거래가 더 뜰 텐데 온체인상에서 각국의 통화를 서로 이렇게 쓰려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거기에 한 몫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안 만든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역시나 제도나 법 규정보다 민간이 빠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벌써 치고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은행들이 한 해 만에 증권사들도 준비하고 있고 벌써 뭐 어느 회사가 상표권을 출원했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런 기술 자체는 한 수년 전부터 또 이들이 스터디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법 규정만 만들어지면 바로 내놓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기술 수준은 이미 다 그럼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니요, 거기까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은행이나 기업들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쪽이 새로운 시장이고 먹거리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들이 판단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문제는 기존 정부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못 봤는데 이쪽 금융당국이 태도를 확실히 밝혀줘야 돼. 앞으로는 이쪽 방향이다. 간다. 모든 걸 풀어주고 단지 포괄적인 규제법만 만드니까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한번 나가서 겨뤄봐라라고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그런 기업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 판에 뛰어들어서 한번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걸 계속하면 미국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중국이 주도하는 CBDC를 사실은 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그 원화 CBDC 이 시스템 안에 공유를 해가지고 양쪽 편을 우리가 중개해 주면서 새로운 금융 환경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설계도를 지금부터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CBDC, 중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다니까 오히려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CBDC 이 네트워크에 원화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통화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공유하게 만들어서 이 전체판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 스스로 그려야 되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USDT, 테더의 USDT가 제일 먼저 나온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게 선두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예. 선발주자가 그 시장을 먼저 장악해버리는 원화도 마찬가지고 위안화도 비슷할까요? 먼저 치고 나오는 사람. 그렇겠죠. 근데 그 테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테더의 연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좋냐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영업 이익률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의 자산이 지금 11조 달러가 넘는데 11조 달러라면 달러의 총 발행액이 8조 달러인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의 이익률보다 테더 하나의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잘 버는데 그런데 문제는 EU에서 미카법을 제정했을 때 거기에 모든 걸 투명하게 다 밝히도록 돼 있어요. 담보물도 공개하고 뭐 외부 감사도 없고 그래야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그러는데 테더가 거기 패스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상폐당했어요. 그리고 테더가 그 EU 스테이블 코인은 포기했어요. 그 통해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 같은 데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회가 요청을 하면 테더를 상장 폐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한창 이제 심각하던 시절에. 요새도 그건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테더는 유럽에서는 완전히 철수를 했고 지금 미국에서조차 그러니까 이번에 지니어스 법을 통과할는지 모르겠어요. 테더가.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포괄법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여기서 규정한 제정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어야 되는데 즉 그 조건 하에서 승인받고 허가받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테더는 중국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테더를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약간 뭐 홍콩 쪽 어디 회사는 저쪽 어디 면세 그 섬에 있을 거고 등록돼 있을 거고 네, 자본이 이제 중국계 자본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담보물들이 거긴 불투명해. 미국 국채같이 좀 안정된 게 아니라 중국 회사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법도 바뀌고 이제 그걸 잘 따르겠다라고 했다던데요, 테더가. 물론 그렇게 해서 미국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의 승인을 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을 그렇죠, 퇴출당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승인을 득한 코인들이 이제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제일 먼저 서두르야 될 거는 이런 법적 사회적 틀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적에 그거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발행이 되고 그 자체가 이제 소비자 보호도 되는 거니까. 근데 약간 이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법 체계 처음 만들 때 뭐 미국이나 이제 일본 거 막 가져오고 선진물을 먼저 맞습니다. 가져와서 기술 다 가져와서 배우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기술 용어 막 일본 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딱 미국이 하는 대로
지니어스 액트 딱 가져와 갖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먼저 미카가 사실 포괄적인 유럽 거. 법이니까 미카하고 미국에서 지금 지니어스뿐만 아니라 또 한두 개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가져와서 그거 가져와서 빨리 그 틀 내에서 만들면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미국채를 담보로 한다가 한국 국채, 예, 한국 국고채를 이제 담보로 한다. 이렇게만 또 바꾸면 되는 거고. 야, 이것도 이게 왜 우리가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걸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쓰듯이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미 저 스테이블 코인 쓰고 있으면 나는 이거 사고 싶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그쪽으로 다 같이 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선점 효과를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갈 수뿐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면은 국제은행 결제망. 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망 송금하는데 시간도 엄청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그러니까는 스위프트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은 송금망이 아니에요. 이건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옛날에 텔렉스를 쓰다가 해킹을 자주 당하고 텔렉스 올 때마다 이거 진보냐 진짜야?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보 보내던 이런 거. 그것의 보안성을 강화해서 만든 게 스위프트예요. 그러니까 믿고 쓸 수 있는 이제 통신망이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송금망이 아닌데 나서 그 지시를 딱 받으면 송금망은 자기가 기존에 쓰던 송금망을 써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2, 3일씩 이상 한 일주일이나 열흘 수도 걸려요.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보내려면. 게다가 수수료도 비싸. 옛날에는 한 8%에서 23% 됐는데 요새는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한 6% 내외로 줄어들긴 했지만. 엄청 비싸네 그것도.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몇 초 만에 갈 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가 무료예요. 페이팔 같은 데는 이미 160개국에 무료 송금을 실시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어요? 그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일종의 태세라고. 그리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고요?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은 최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예?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거는 오래된 원화 이거 안 받아요? 아니 카드나 아니, 계좌이체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몰라가지고. 아니 원래는 이제 조그만 무역이라도 정식 저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요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동대문시장에 물건을 사러 왔어. 그럼 서로 간에 거래를 할 적에 달러를 받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이유는 달러는 사는 값과 파는 값이 틀려. 그렇죠. 그게 수수료죠. 똑같아. 스테이블 코인 그게 그러니까 없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그들이 편한 거예요.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서로 이제 안면에 의해서 물건을 주고받을 적에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커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은 완전히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게 영세 무역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전파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큰데 그거는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국가가 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무역량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추정치로는 한 10% 정도 될 거다. 벌써요?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내에 와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으면 편해. 본국에 송금하는데. 그런데 원화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시 스테이블 코인을 사거나 달러를 사서 뭐 송금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생활에 이렇게 편해지니까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 특정 상인들이 외국인에게 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뭐 USDT 같은 거겠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옛날 말로 무자료 거래? 맞아요. 그래요. 부가세 안 내고 세금 신고 안 하려는. 그럼 이거는 소득세도 부가세도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히지 않는 거예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동대문 시장의 특정 상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거래 하시는 분도 저 이제 USDT로 거래해 주시면은 저 5% 할인해 드립니다. 10% 할인해 드립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옛날에 이제 카드 안 하고 현금 결제하면 얼마 할인해 주듯이. 여러분 슈퍼챗도 USDT로 쏴주시면은 저희가 유튜브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세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흐름은 거스스럽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틀, 새로운 법적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제 양지로 올라올 수 있게. 그렇죠.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더라도 서로 이제 지갑 간에 오간 거는 기록에 남는 거고. 왜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액트 보면 누가 아니, 어디로 주고받았는지 블록체인의 기록이 남지만 네. 그 기록이 금융 당국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못 보죠. 그쪽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은행을 통한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뭐 다 조사하고 통계를 내고 뭐 세금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거래는 중앙 차원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지니어스 액트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법제화한 게 관계 당국이 금융 당국이 관련 자료 달라고 하면 그거를 뭐 테더 같은 운영사에서 뽑아줘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도 제도화한다면 우리나라 뭐 국세청이 됐든 금융위원회가 됐든 제출하라고 하면 뭐 이대호랑 홍익기 교수님이 스테이블코인 주고받은 거 제출하세요. 내고 저 사람들 탈세했네 이거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세금 세탁 방지법, 네. 그다음에 신원 확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사들이 그거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왜 코인 같은 것도 트래블 룰이라고 하네. 이게 어디로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이거 나중에 추적할 수 있게끔 또 해놨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양성화시키기 위함.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방향으로. 자꾸만 규제라는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적대적 규제였는데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친화적 규제,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측면의 규제를 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러다가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생긴 게 현금으로 자꾸 이거 세금 탈루시키려고 하니까 양성화시키려고 소득공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소득공제 나오겠네 이거. 신고하라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연말정산할 때 스테이블 코인 주고받은 거. 정부 차원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안 하면 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 야, 이건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거라. 근데 혹시 그러면 실물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금융으로 주고받는 걸 좀 낮은 수수료로 혹은 빠르게 안전하게 대체하는 거잖아요. 실물 경제에는 혹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도움되거나 피해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실물 경제의 유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암호화폐는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예치를 하면 은행처럼 이자를 받는, 즉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중앙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전통금융권의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받아. 그리고 대출해 주는 사람도 더 수익이 많아. 그러니까 은행의 마진을 당사자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렇다면 전통금융의 자산이 나중에는 자본의 속성상 이쪽 시장으로 옮겨오면서 이쪽 시장이 더 커져. 게다가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하면서 또 그 보관증 같은 토큰을 받아가지고 이걸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이 두 개로 더 커지듯이. 예를 들어서 예금 그 담보로 대출 받듯이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면 그거를 맡겼다는 증서와 비슷한 유사 토큰을 또 받아. 토큰. 그러면 또 그게 내 스테이블코인이 여기에 보관됐다는 걸 증표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활용해서 써. 그럼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세계 그 현대 화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신용이 창출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의 확장판이네요. 그럼 규모는 더 커질까요? 더 커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은행이 발행을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화의 지급 준비율에 의해서 통화 승수가 커지듯이 이것도 그러한 원리로 통화 승수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요것도 아까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얼마큼 발행을 했을 때 그거 기반 대출은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 지급 준비율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겠네요. 그것들을 규정을 해줘야 돼요.
자본금 규정, 뭐 자본금 대비 스테이블 코인은 얼마까지만 발행하도록 막 이런 거 생기고. 야, 그리고 완전 은행들이 지금 하면서 미국 은행이나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고 지네들이 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걸 로비하냐면 야 이거 은행만 허가해라. 기업들은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핀테크 기업이라거나 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기존 자기의 그 망이 큰 회사들은 그게 뭐 트위터라거나 뭐 앞으로 아마존 같은데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왜? 그 시장에서 테더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걸 봤기 때문에. 테도가 아니라 테더. 저의 테도를 지적하신 줄 알고 공손하게 이렇게. 엄청 돈 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치열한 경쟁과 혹은 한편에선 서로 융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아마존이 꼴도 보기 싫겠죠. 아마존 와갖고 사람들이 뭐 USDT 테더 거 가지고 막 쓰고 있고 테더가 엄청 돈 벌고 있고 막 배 아픈데 US 뭐 아마존 뭐 이런 거 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버전으로 들어와서 보면 또 은행들이랑 핀테크들이랑 또 엄청나게 기싸움을 하겠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은 한다면 은행들이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그게 안정적인 접근에서는 일리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는 일종의 욕심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그런데 은행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늘려가겠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은행권이 안정적이니까 이래야 소비자 보호도 되고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다라고 은행선에서 막자라고 얘기하는 건지 진위는 모르겠으나 그게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 온체인화에서의 경쟁은 자유 경쟁이에요. 이게 막을 수 있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기 아이폰 도입되기 전에 좀만 밀어주세요. 우리 스마트폰 만들 때까지 막아주세요. 약간 이런 비슷한.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해외에 있을 텐데 이미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와서 우리 직원들은 다 쓰고 있었는데 한국은 그걸 3년이나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2010년도에나 그게 수입이 허가됐어요. 갤럭시 나올 때.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게 세상에 나온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료들은 우리 한국 제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충정해서 3년 막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모바일에 들어가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저쪽은 3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궜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나 벤처기업들은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우를 다시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같은 이러한 기회에 이거를 제대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산되면 안 되니까 잘 규제를 해서 잘 막아야 되겠다 혹은 잘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관료들이 버려줘야 돼. 그냥 기본적인 법적 제도와 사회적 제도를 딱 만들어 준다면은 거기서 심판 노릇을 해야지 코치나 감독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까 일일이 정말 포지티브 규제안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들 게 아니라 빨리 틀과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경쟁해라. 그럼 기업들이 훨씬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은행이 먼저 선점을 한다면 핀테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죠. 그 선점 효과가 엄청 큰데. 근데 이게 나중에 그러면 어떤 뭐 자본금 규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만 해라. 그러면 와이스트릿이 자본금을 좀 이렇게 증자해가지고 우리도 USDY 막 이런 거 만들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렇죠. 그러니까 그 안 써서 법의 규정만 다 챙겨가지고 승인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론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가 어디 뭐 미용실 가든지 그렇죠? 온라인 거래를 하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용처는 당연히 있을 뿐이 없죠. 왜 그러냐면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활용성이나 기능성이 CBDC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월하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CBDC는 추적 가능한 통화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추적 불가능한 통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 돈 쓰임새가 다 추적당한다고 생각하면은 CBDC를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면에서도 이거로 쓰는 게 맡겨놔도 이자를 더 받고 빌려줘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전통금융의 CBDC를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 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또 크게 커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그 누가 누구랑 거래를 했는지를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영장 청구해서 하면은 보고해야 하듯이 완전히 비밀은 또 아닌 건데, 그럼 또 나중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들은 영장 청구하면 그 기록 다 준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은 처음에 그런 거 안 주고 우리는 보안이 우선이다 하다가 텔레그램 창업자 한번 구속시키니까 그럼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나오고. 그래서 요즘 이름 뭐더라? 아예 협조 안 되는 그런 메신저로 뭐 망명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중국의 경우는 이래요. 중국도 가능한 익명성을 보장하되 무제한의 익명성은 아니고 두 가지 제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송금할 때 거래액 얼마 이상은 추적한다. 그다음에 이게 불법 자금이라고 의심이 되면 영장 청구를 통해서 추적하겠다라고 두 가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CBDC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 쪽에도 이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정 금액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사실 이거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FIU 금융정보원에서 이게 은행이 금융정보원을 보고해야 하듯이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니까 금융의 기본 틀은 또 지켜야 하는 걸 테고. 오, 재밌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에서는 더 중요한 게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을 지키는 것과 고객 신원 확인을 하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불법 자금 세탁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규제를 해서 준수해야 돼. 그래야 그다음에 마음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든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를 철저히 지키고. 근데 그걸 통과하고 적격한 사업자라면 마음껏 뛰어놀아라. 규제만 지키면서.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스테이블 코인 한 몇 년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막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척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한 2,500억 달러 돼요. 그런데 이게 1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으로 커가지고 지금 2008년도에 2조 한 8천억 달러까지 클 거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클 거예요. 3년 사이에. 그다음에 또 30년 경우에는 또 그만큼 클 거다 생각해서 엄청난 성장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예가 아닐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커질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AI 에이전트 시대 아니면 피지컬 AI, 그러니까 즉 로봇 같은 거 혹은 자율주행차 이런 시대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라든지 이게 훨씬 더 그러면 더 잘 맞게 될까요? 당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 한번 반짝했다가 지금 시들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챗GPT하고 결합을 하면 다시 한번 가상 경제 생태계가 피어날 수 있어요. 그때 그 속에 중심통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CBDC를 쓰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굳이 가상 경제 생태계에서도 추적 가능한 화폐를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거기에 기축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겁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근데 이게 한 4, 5년 전에 우리가 NFT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메타버스 당장 뭐 될 줄 알았고 그때 막 디지털 트윈 이야기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쏙 들어갔다가 근데 언젠가는 올 미래이고 AI 시대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그게 더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도 궁극적으로 중국의 CBDC하고 미국이 지금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느 게 이길 것 같습니까? 미국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유도가 높은 세력이 지원한다고 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우월한 면이 많고 소비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게 스테이블 쪽이 강해요. 추적당하는 화폐보다는 그래도 추적이 안 되는 화폐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그리고 용도도 더 다양하고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그럼 저희도 나중에 혹시 그게 되면은 홍익희 교수님한테 출연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Y스트리트 스테이블 코인으로. 근데 쓸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YG 부스터밖에 못 사.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 알트코인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2023년부터는 이제 코인 중심으로 스터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안전자산 느낌 나는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안전한 자산이냐? 증시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아니 전쟁 나면은 이게 올라야 되는데 같이 떨어지고 있고. 그럼 아직까지는 신뢰가 좀 덜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예. 주식을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보고 채권을 안전 자산이라고 보지. 예.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는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조금 다행스러운 게 네. 지금 금가의 동행성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난 상호관세 폭탄 터졌을 적에 네. 일단 그런 악재가 생기면 모든 자산이 동시에 폭락을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금은 관계없이 꿋꿋하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또 올라갑니다. 즉 달러가 하락할 적에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은 올라가는데 그 당시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폭락을 하고 주식도 폭락을 할 때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했는데 비트코인이 보니까 금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금방 방향을 쫓아서 금을 쫓아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나스닥 같은 거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금과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상황.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 쳤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니까 그때는 비트코인이 금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추락을 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지고 해서 안전자산 금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많이 있고 전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속성을 보면서도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요소가 됩니다. 아직은. 근데 서서히 뭔가 동질성이 나스닥에서 금으로 서서히 가고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은 혹시나 가치가 폭락하거나 0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존이 확인이 되면 크립토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비트코인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생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면 맞는 얘기도 하고 우선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가공 인물을 내서 나타났던 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달러에 도전하는 여러 화폐들이 시중에 나왔는데 그때마다 미국의 FBI가 어김없이 그걸 가서 이제 다 그러니까 없애버리. 미국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도전하는 세력은 용서하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왔을 적에 만약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공의 인물이 수색이 안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죽일 수 없는 시스템이야. 이미 죽어 있어. 아니 이미 죽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죽일 수 있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 분산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면 붕괴할 수도 있다 하는 건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생태계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미국 국민의 40%가 지금 직간접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난리 나죠. 안 된다고. 이제는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종이 갖다 놓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그거를 많이 쓰니까 그 신뢰도를 획득한 건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이미 많은 신뢰도를 획득했어요. 과거의 비트코인이 아니고 미국 국민들 40%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라고 나타나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야 됐어, 야 너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그런 애들이 한 500명 나왔거든. 너도 들어가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니 그냥 믿기 싫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사토시 어차피 안 믿겠지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사실은 주식처럼 뭔가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도대체 비트코인은 뭘로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거냐? 그래서 저건 허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금의 가치는 뭘로 따져왔는데 어차피 허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이나 뭐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수님은 좀 어느 쪽 생각? 그 질문 이전에 다른 알트코인은 99%가 없어질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로가 될 수 있냐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짚어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안 없어져요. 비트코인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고
알트코인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의 99%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조심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 거래를 안 해서 아니면 뭐 사용을 안 해서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우선 스캠 코인들이 많아요. 사기성 코인들이 많아요. 들어올 때 한번 해가지고 먹튀하려고 하는 코인들도 많고 예. 그다음에 처음에 100세 쓴 대로 자기들이 그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거나 완성시키는 코인들이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 받았던 기대만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이유로 지금 나와 있는 한 2만여 개 코인 중에서 2만여 개나 돼요? 19,000개 이상은 19,900개 이상은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거래하려고 차익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사서 뭐 에어드랍도 받고 막 그러니까 하는 거다 알트코인 보니까. 중에서 이제서부터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돈을 버는 코인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처음에 그 백서에 쓴 데 작동하는 코인들 이제 즉 내재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코인들이 살아남고 다른 코인들은 사라지는 거죠. 즉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코인들은 사라질 수. 그러면 이제 코인에도 내재 가치라는 표현이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런 일부 코인들에 한해서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번다 내거나. 그거 사서 스테이킹 해 놓으면은 계속 이자라도 붙고. 아니 그리고 그 코인 자체가 스스로의 사업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코인들이 있어요. 뭐 미국채를 사놓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네. 그 이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게 수수료에서 나오는데 수수료 수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어. 뭐 그러면 디파이 같은 거 주식에서 볼 때 그 회사가 점점 커지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그런 코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주식회사처럼 예. 수익 활동이 되는. 그래서 내재 가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이거 역시 화폐랑 똑같네요. 그 신용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화폐는 중앙은행이 뒤에 있는 거고 국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게 돈을 창출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예를 들어 금값도 사실은 상한이라는 것도 없고 지금 뭐 이렇게 한 3,500달러 이렇게 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코인의 상방 혹은 하방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결국은 상대적인 가격, 그 M2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한 광의 유동성. 그 이상으로 오를 겁니다. 한마디로 달러 우리가 안전 자산이라고 보는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치 손실을 어느 정도 받냐. 1971년도까지만 해도 금 1온수를 주는데 35달러면 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금 1온수를 살려면 3,500불. 100배. 예, 즉 99% 이상의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훼손이 날이 갈수록 더 빨라져요. 지난 2008년 이후에 미국 달러의 통화 발행액이 그 당시 8천억 달러 내외였었는데 10여 년 사이에 지금 8조 달러입니다. 10여 년 사이에 10배나 늘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10배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금은 사실은 왜 그렇게 못 올랐냐면 미국이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2,000불 가까이만 가면 어김없이 금 선물 시장을 규제해서 금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 자그마치 금 선물 시장을 8번을 규제를 했는데 규제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물 시장의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팍팍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부담을 들여서 못 들어가고 거래하지 못하게. 그리고 레버리지를 확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 통에 당시에 금에 투자했던 큰 손들, 특히 기관 투자들이 이 시장에서 빠져서 비트코인 시장. 그 후 그때까지 금과 비트코인은 항상 동행성을 가졌어요.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그런데 2020년 10월 이후에 이제 가는 길이 바뀝니다. 디커플링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같이 가다가 요새 다시 슬금슬금 금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금값이 그렇게 뛴 이유는 최근 들어와서는 브릭스가 엄청나게 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투르키예가 이들이 그 수입하는 금의 양이 연간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이들이 가져가요. 금만 캐내면 다 거기서 사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격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과거 2020년처럼 또 그렇게 선물 시장을 억누러 놓으면
선물 시장의 그 인도 원칙은 사실은 현물이에요. 그냥 보통은 다 롤오버해서 넘기지만 현물을 내줘야 돼. 상대방이 원하면. 만약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놨는데 중국이나 인도 상인들이 그 현물로 달라 그러면 미국이 그걸 감당하지. 그래서 이제는 금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 바뀐 거예요.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버린. 그래서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이 온수당 한 5,0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장에 맡겨졌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한 조정받아서 한 3,300달러, 뭐 3,200달러 뭐 이런데 3,500달러도 갔었고.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M2 광의 통화가 늘어나는 한,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계속해서 이것도 비트코인 역시나 올라갈 수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그래서 더더욱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때. 화폐 가치에 대한 어떤 또 해칭도 필요하니까요.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 네. 통화 세계가 굉장히 다기화될 거예요. 이 CBDC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 같이 달러 위주의 어떤 패권적인 통화가 아니라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CBDC 그룹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브릭스가 국제결제 시스템을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CBDC가 생기고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합성 통합 패권이라고 해서 예전 지금의 카나다 총리가 영란은행 총재로 있을 적에 CBDC 시대에서는 유로화가 기축통화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계획에서 그쪽이 또한 그룹을 이루고 그다음에 오펙은 오펙 나름대로 자기들의 CBDC를 만들고 이렇게 경제 블록별 지역별 CBDC가 나오면서 그 달러 중심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분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게다가 통화의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달러 등 법정 통화, CBD, 스테이블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등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분권화. 네. 그냥 즉 우리는 지금 통화혁명 서막의 변곡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통화 세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하고 우리가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지금은 결정해야 될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 이러한 실험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무역 적자 때문에 달러 약세를 좀 희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른 커런시로 넘어가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고 비트코인이 계속 뜨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달러는 힘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아시겠지만 미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스티블 미란. 예. 미란 보고서의 기본 내용이 여태까지 미국이 그렇게 쌍둥이 적자에 시달린 건 달러가 고평가되어서다. 즉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 무역 적자나 이런 데서 헤어나오려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된다. 그 수단으로서 관세 폭탄과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 보고서가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달러는 약세로 갈 수뿐이 없는 이제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가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지금 달러를 사주려는 세력들이 다 들어가고 어떻게든 달러의 수요가 확 줄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국 통화들이 강세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그걸 또 우리가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역 적자를 조금 보전할 정도로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해도 달러의 패권을 놓칠 정도로 급격한 약세를 또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주면은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이 부채도 사주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난 세력으로 이제 달러와 동등하게 쓰이면서 부채도 이제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의 연장을 스테이블 코인에 거는 거예요. 즉 법정화폐인 지금의 달러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 달러 약세하고 다 일맥상통 쭉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의 증가가 그게 연준이 하는 통화 정책보다도 지금 힘이 훨씬 세요. 즉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인한 달러의 확산 속도가 훨씬 낮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통화 공급량의 대부분이 지금 재무부의 달러 표시 자산으로부터 이 M2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이창용 총재도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니까 어떤 통화 정책만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를 지금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 통화가 되게 다변화되는 시대로 가면 낮아질 뿐이 없죠. 그러니까는 전통 금융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는 자본 유입량이 이제 당연히 어떤 과거의 그 상태하고 앞으로는 많이 틀려질 겁니다. 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그런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되게 이제 목도하게 될 테고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는 거는. 예. 뭔가 플라자 합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페트로달러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 있었던 것처럼. 미란 보고서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사실 재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아놓고 못하고 개별적으로 상대로 하고 그거를 말하라고 합의라고 부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상협상을 하지만 그 통상협상 중에는 지금 환율 협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이 아마 그걸 강경하게 요구할 상대국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신들 통화를 찾아. 그리고 요번에 뭐가 나왔냐.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장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어떻게 시장에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조목조목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 관세 폭탄과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방위비 같은 거를 내놓으면서 또 하나는 환율 카드를 같이 내놓는 거죠. 완전히 그제 입체적으로 압박을 하겠다. 이 달러 패권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당장 그건 우리가 당면한 과제. 오늘 저희가 홍익희 교수님 처음 모셔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홍익희 교수님께 출연료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홍익희 교수님이 쓰신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저희가 3분 댓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